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계속 질주하던 코스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걸까요? 아니면 건강한 조정의 숨고르기일까요? 조정이라고 하기엔 좀 깊고 하락 반전이라고 하기엔 아직 일러 보입니다. 넘실거리는 시장의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님,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엄경아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두 분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공교롭게 두 분 모신 날 또 이렇게 좀 주가가 좀 출렁하다 보니까 더 궁금한 게 많아진 것 같아요. 먼저 한 말씀씩 주신 거부터 알아보죠. 곽상준 대표님, 아직은 하락을 즐길 때. 네, 한국의 상승 추세를 만들었던 주요한 두 가지를 꼽자면 하나는 정책이고 하나는 기업 이익 상승입니다. 예. 오늘 우리 조선의 국모 우리 엄경아 연구원님도 나오셨습니다만은 조선 앞으로 수익 상당히 클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이익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연말 기준 그리고 내년도 기준의 ROE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6년도 ROE가 꺾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고점일 수도 있겠죠. 네, 꺾인다면. 근데 지금까지 들어오는 데이터 상으로는 26년도는 이익 증가가 확정되어 있고 27년도도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에 이제 진입을 못 하셨던 분들에게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찬스와 기회를 열어준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내가 만약 현금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투자자분들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현재 시장이 오히려 조금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동안 너무 이렇게 마구 올라가다 보니까 좀 약간 흥분했던 게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한테 좀 정신을 차리라 뭐 이런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엄경아 위원님 재밌는 말씀을 써주셨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물어봐도 조선은 묻는 이가 없더라. 네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최근 한 1, 2주 사이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이 너무 오르니까 네. 포모가 와서 내가 주식을 안 들어가면 그렇죠. 좀 너무 공포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네.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한테 조선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근 그 아주 가파른 상승세는 어쨌든 저희 섹터의 그 펀더멘털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쪽 섹터에서의 그 내년 수익성 뭐 담보된 건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추가로 기대하고 있는 수주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어쨌든 이 자리에 불렀을 때 저한테는 조선업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실 네,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락 반전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얘기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자, 시청자 참여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엄경아, 곽상준 두 분의 꾼들에게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주요 채팅에 남겨주시면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코스피가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4,200대까지 올랐던 게 지금 3,800도 일시적으로 약간 3,900선까지 일시적으로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공교롭게 이 금요일 날 남들은 불금이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힘들 때 두 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자, 각도기 곽상준 대표님, 네. 지금 이 흐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하락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려면 일단 샘 얼트먼이 사기꾼이어야 하고 네. 그 사기에 우리 젠슨왕이 넘어간 거고 리사수가 넘어간 거고 나티아 사탈 MS의 네. 대표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네, 그분이 넘어간 거고 다 넘어간 거예요. 그게 맞다면 이번은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AI 관련돼서 약간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흔들린 거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고,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더 부담스러운 거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이 더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그 바닥에 얘기는 서로 안 했지만 암묵적인 투자자들의 믿음이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는 우리에게 버블을 만들어 줄 거야 하는 그런 믿음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최근에 선거를 했는데
주지사 선거에서 예. 다 낙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미국에서의 지도력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죠. 그렇다면 트럼프가 앞으로 하게 될 강력한 금리 인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질 유동성 잔치 이거에서 조금 우리가 후퇴되는 거 아니야? 예. 하는 두려움은 시장에서 오히려 제가 보기엔 지금 미국 시장 중심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간 선거, 주지사 선거 세 곳에서 모두 이 공화당 후보가 패배를 하고 그다음에 뭐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의 어떤 지도력에 약간 의심을 하는 데다가 또 AI 거품론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AI 거품론이 나오는 배경 중에 이게 다 네트로 이제 뭐 몇천억 달러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중복 계산됐다 이런 네. 비판도 나와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 우리가 이제 닷컴 버블 때 진짜 버블을 한번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때 그리고 또 한 번의 버블은 뭐냐면 부동산 버블, 리먼 버블 때 부동산 버블이 있었는데 그 버블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제가 보니까 금융기관의 안이함이에요. 예.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돈 빌려줘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의해서 돈을 막 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빌려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이한 것이냐를 한번 고민해 보면 빌려받는 주체가 대체적으로 빅테크와 연관되어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빅테크들은 현금 창출 능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대출이 없던 게 대출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서서히 과열을 넘어서 버블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맞지만 지금 이게 버블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만약에 버블이라 할지라도 한국은 너무 억울하죠. 제일 그 밸류 체인에서 제일 끝단에서 그동안 무시당하다가 갑자기 그 쇼티지가 나가서 갑자기 이익이 급증하는 구간에 들어온 건데 아니 저쪽이 어떻게 버블이든 아니든 사실 이게 갑자기 오더컷 돼 가지고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깔아놓은 것만 해도.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하락이 나오니까 하락에 대해서 뭔가 해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거기에 조금 짜맞춘 내용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정이 있을 때 보면 그동안 뭐 신경 안 쓰던 것들이 모두 다 이유가 돼가지고 거꾸로 악재로 이렇게 해석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엄경화 의원님, 지금 우리 시장 한 축이 바로 조선업종인데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지만은 네. 또 이 미국이 말썽입니다. 이 최장기간 연방 정부 셧다운 기록을 넘어섰는데 이것이 우리 조선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게 뭔가 민간 차원에서 지금까지 수주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국가 대 국가의 예.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 이렇게 정부가 뭔가 셧다운 되었거나 이렇게 됐을 때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지금 존스 액트나 아니면 반스톨레프스법 같은 것으로 조선업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예. 많이 막혀 있는지라 저희가 매년 쉽스 액트를 조금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제 상정을 하고 그리고 또 그 해가 끝나면 12월 30일에 폐기되고 이거를 예. 사실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처음 보는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업계들이 미국 물량 받겠다고 야드를 다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 영업상으로 나오는 수치가 이렇게 딜레이가 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크게 뭔가 이제 타격이 있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저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크를 다 비워놓고 마스가 그것만 수주하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미 네.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여력을 좀 나눠야 되는 상황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는 예. 사실은 오랜만에 우리 섹터 최고의 애널리스트를 예. 만나서 너무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너무 조선을 일찍 내려가지고 네. 조선이 시작도 하기 전에 하선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배가 아픈 상황인데 네. 그 이번에 이 마스가를 통해서 우리가 총 수주할 수 있는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단순히 돈으로 비교를 네. 해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조선 업체들이 만드는 상선이 연간 한 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쉽 빌딩과 관련된 것으로 연간 책정한 예산이 한 4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미국의 상선은 다 빼고 네. 그냥 군함만의 예산과 우리나라 전 업계가 만드는 배의 양으로 치면 사실 미국이 더 사이즈가 크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주요 군함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미국 내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다 올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미국의 지금 현재 문제가
군함을 만드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갇혀 있는 이 규제를 타개해서라도 그 동맹국이나 이런 데에 손을 빌려서 그쪽에서도 만들어서 우리의 속도를 조금 높일 수 있게끔 하자라는 식이 되어서 우리가 대형 군함은 아예 한국이 생각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는 조금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0억 달러 정도에 대한 규모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한국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큰 전방 산업 하나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정도 수준의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그 조선 능력을 감안해 보면 네. 이 추세로 5년, 10년 가면은 진짜 미국은 해양 패권을 잃는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거보다 더 급하지 않아요? 군사 미국은?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조금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이 2027년이거든요. 내후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그 군함의 숫자 자체가 역전이 된 지가 좀 꽤 된 상태인데 한쪽은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고 한쪽은 점점 가속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 군함 하나하나의 이제 퀄리티의 차이로 인해서 여전히 미국이 해군력 1등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너무 많아져 버리고 너무 차이가 나면 큰 일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급한 건 지금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하려다 보니 이제 안 되겠다. 그럼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있는 데를 찾아가야 되니까 이제는 좀 밖으로 나가자라는 얘기가 점점 세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조선소에서 군함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뭐 필리 조선소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던데. 그 이번에 나왔던 그 워딩, 뭐 핵잠을 뭐 미국에 예, 필리해서 예. 그거는 저는 완전히 트럼프식의 워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필리조선소는 지금 실질적으로 군함뿐만 아니라 상성건조 역량도 굉장히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국의 그 조선소를 가서 봤을 때 제조업이 보통 무너진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세게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최근 한 30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확 손을 놓아버린 것이 예.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결과를 가져온 상태였었기 때문에 단시간에 돌리긴 저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국의 조선업은 다시 위대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갈은 안 된다. 이렇게 엄경화 의원이 아주 센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두 분 티키타카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재밌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또 조정에 오니까 여러 가지 또 눈에 띄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빅쇼트라는 영화 보셨으면 기억을 하실 텐데 거기서 거꾸로 배팅을 해가지고 아주 큰 돈을 벌었던 마이클 버리가 있죠. 최근에 AI 거품론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좀 불안한 상태에서 이런 게 나오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불안의 그 첫 번째 타자는 오라클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왜냐하면은 여기서 자기 그 1년에 버는 돈 이상의 그 대출을 땡겨 썼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그다음 메타는 과연 돈을 벌 건가? 과거 메타버스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실패를 해보더니 예. 또 다시 엄청난 돈을 쏟아붓네. 돈은 잘 버는 기업은 분명히 맞지만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있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대로 오픈 AI가 도대체 뭘 보여줘서 현혹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글로벌 빅테크 최고의 그 CEO들을 다 자기 편으로 지금 만들고 예,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그 지분 팔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현금 창출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분명히 아무리 봐도. 근데 뭘 가지고 하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빅테크 의 수장들은 이미 계산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를 하는 거로 보고 있고요.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기업들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버블하면 정말 올챙이도 뛰고 꼴뚜기도 뛰고 막 이렇게 예. 다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게 과거 2000년 닷컴 버블하고 틀린 게 뭐냐면 그때는 통신주 관련 기업들이 모두 상한가 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붙이면 그때 닷컴, 닷넷 이렇게 붙이면 다 그렇죠. 상한가고 그랬던 그 정말 버블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중소기업은 아예 진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닷컴 버블 때 경험했던 그런 버블이 온다? 이게 조금 되게 애매해요. 그런 버블이 진짜 올 수 있을지가. 저는 도대체 언제쯤이면 버블을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기관들이 AI에 대해서 확신하면 그때 그 다음부터는 진짜 위험해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것만 투자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확신이 있으면서 무조건 받을 수 있어라는 확신 가운데 마구잡이로 대출해 예. 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위험해질 것 같아요. 네. 뭔가 하여튼 약간의 우리가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고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가면은 그래 큰 문제 없지만은 확신이 맹신이 되는 순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엄경화 의원님, 조선업 차트를 보니까 최근 흐름이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네네. 급등 10월까지 아주 상승세 견조하게 보이다가 11월 들어서 아주 주춤하는 모습도 크게 보이는데 조선업 고점 논란이 좀 한때 있었어요. 이달에도 계속될까요? 그 고점 논란이 계속되려면 기대하는 수주가 계속 나오지 않고 회사들은 내가 기대를 했지만 실적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야 될 텐데요. 일단 하나는 저희가 확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내후년까지도 예. 저희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부분이고 이번에 3분기 실적을 특히나 또 발표를 하면서 조선업체들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에 주가가 좀 오를 때 원래 정상회담을 여름에 하고 나서 저희가 좀 신고가 한 번씩 또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에이펙이 되면서 또 한 번, 이제 뭔가 예. 한 번 더 올랐었는데요. 거기에서 원래 이전에는 국내에 있는 두 개의 대형 조선 업체가 하고 있는 방산을 하지 않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여기는 미국이랑 상관이 없겠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처져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정상회담을 여름에 할 때 갔다 오고 나서 미국에 있는 비건마린 그룹과 이제 저희가 군함 관련 MRO 협정을 맺고 돌아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에이펙 할 때쯤 됐을 때는 그럼 뭔가 미국 관련 사업이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것이 더 오르는 형국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사실 조선업계에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희 예. 오히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 요번에 호실적인 섹터들 저희 섹터 아니라 이제 뭐 방산 이런 데도 보면 실적을 좋게 내니까 세론을 하시더라고요. 뉴스에 파시는 상황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호실적에 파셨는데 그 다음에 더 좋은 호실적 나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뭐 조정이 계속되는 부분은 분명히 다음 어닝 시즌이 되기 전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조정이라는 게 항상 지나놓고 보니까 조정이고 또 실적이 못 따라가면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삐딱한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미국 아까 마스가 뭐 군함 프로젝트도 그렇고 근데 그 저는 평생에 본 적이 없는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이 조선업이라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이익도 한 3배, 4배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이미 많이 온 거 아닌가 하는 투자자로서는 그런 의문이 좀 있어요. 제가 이 업종을 보면서 그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천장을 한 번씩 뚫고 가는 거를 그래도 우연찮게 2번을 정도를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입사하자마자 2007년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방 산업 중에 해운이 폭발했을 때 네. 그때는 뭐 전 세계가 막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물건 배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때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장된 지 오래된 조선주를 살펴보시면 2010년 전후에도 한번 이전 고점을 다시 회복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저희가 실적도 좋은 것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조선 업계에는 고객 섹터가 하나 더 생기는 시기였어요. 오일 메이저들이 조선 업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큰 덩어리의 수주가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장이 확장이 될 때는요.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이 시장을 결국 까놓고 봤더니 돌아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네라는 게 확인이 될 때까지는 밸류에이션 고점을 논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미국 시장이 개화되기 이전에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일까, 어느 만큼 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또 배가 어쨌든 만들어지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글로벌 시장 가격 대비 정말 몇 배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설사 할인이 되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제품 가격 대비해서는 완전 어나더 레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실제로 눈으로 그리고 그 숫자로 꽂히는 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밸류에이션 고점 논란을 타고 계속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진 미국이 주는 마진이 생각만큼 미달하면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겠죠. 네, 근데 뭐 지금은 우리가 받는 겨우 한 10% 내외의 마진이 아니고 엄청나게 높을 거라고 예상을
시장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방산 관련 마진은요, 실제로 10%도 아니고 한 4에서 6%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수로 방산을 하면 그런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내수로 방산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 중에 상장된 업체도 있어서 들여다보시면 재무제표 보실 수 있거든요. 헌팅턴 인걸스나 뭐 이런 회사 들어가 보시면 한 10년 전 정도는 정말 잘 영업 잘할 때 한 10% 정도 마진까지 나왔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게 4.8%까지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군함 시장이 크지만 성장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미국 정부에서 받아서 만드는데 맨날 계획 대비 기간도 못 맞추고 막 예산도 못 맞추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결과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시성도 못 맞추고 뭐 기술력에 대한 개발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인 거를 좀 감안을 하면 만약에 거기에서 조금 할인된 가격이라도 한국으로 발주가 나온다 그러면 한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몇 배수의 군함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이 제조 역량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또 무너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데 미국이 정보고속도로 90년대 막 이제 인터넷 붐 일어나면서 제조 쪽에선 손을 떼는 그런 기류가 지금 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지금 이 조정이 왔을 때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극단적으로 이제 양쪽으로 갈리는데 지금의 시장 조정 건강한 숨고르기냐 아니면 어떤 본격적인 불안한 시작이냐 이거는 포모를 느끼고 갑자기 이제 뛰어든 분들은 더 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주가가 한 5% 10% 빠지면은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하이닉스 10% 그런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주식. 그거는 근데 지금 글로벌리하게 최고의 풍모를 느끼는 건 그 반도체 유통업체들입니다. 저희는 반도체 가격 오르는 거 보면서 이게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실화 맞아? 라는 생각을 정말 엄청 하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가격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작동을 하고 일부 개인들한테 포모가 정말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엄청나게 실적이 나오니까 하고 이제 반도체를 급하게 들어갔다가 약간 체한 느낌인데 그나마 다행인 게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 4, 4분기에 위로의 실적을 아마 보여드릴 겁니다. 이번에 물리신 분들한테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반도체는 추가 매수의 영역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직접 투자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매도의 영역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렸다고 그러면은 이거 뭐 큰일 난 겁니까? 라고 하신다면 아니요. 충분히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구조돼 온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이 한 삼성전자 12조하고 하이닉스 11조 했잖아요. 근데 그 2분기 때의 그 평균 디램 가격을 대략 계산을 해보면 대략 뭐 6, 7, 8달러 거기 언저리예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평균이. 근데 가격이 오른 걸 반영하면 이제 달라진다는 그럼요. 얘기죠. 그때도 흑자가 났는데 지금 3배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스팟 가격이긴 하지만 평균 가격이 아니지만 3배 오른 걸로 이익을 뽑아본다면 얼마가 나올까?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젠스랑이 왜 와서 깐부치킨을 먹었느냐? 그 딸이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그걸 주선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예. 도대체 왜 깐부치킨을 먹었느냐? HBM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 물론 약간 아전인수격인 해석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 시장에서 이탈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있어요. 왜요? 디램이 많이 남거든요. 지금 디램의 마진율하고 HBM의 마진율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지금 이 현재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현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 시장에서 발을 일부 뺀다면 다 빼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만 뺀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꼭 틀린 전망도 아닌 게 깐부 회동 이후에 바로 그 HBM4 가격이 나왔어요. HBM3E보다 가격을 50% 50% 인상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원래 의도했던 내용은 아닐 거예요. 엔비디아가 원했던 그림이 절대 아닐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그림까지 갔느냐? 지금 메모리의 쇼티지 상황이 좀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가장 최근 뉴스 중에 하나는 그 샤오미에서 메모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폰 가격을 올리게 된 것을 휴대폰 가격을 올리게 된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아, 그래요?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샤오미는 물량으로 하면 엄청난 물량을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엄청난 물량을 하는 회사가 그렇게 제품 가격을 메모리 가격 때문에 올릴 정도면 현재 공급 상황이 어떤지는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주식은 흥분하면 안 되고 남들 벌었다고 할 때 하시면 안 되고 지난번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거는 삼성전자는 이제 미래가 없어. 라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럴 때 하셔야 되는 거고 실수를 하신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대는 올 거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엄경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뭐 걱정 많으신 분들도 주변에 많은데 네, 네.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요즘 걱정 인형들 아직 출연할 때 아닌데 너무 일찍 나오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과거에 전 다운 사이클을 어쨌든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때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익률이 좋아지곤 있는데 좋아지는 폭이 점점 줄면서 저의 그 다음 이익을 보장해줄 물량이 끊기는 게 막 보입니다. 뉴스상으로도 뭔가 이렇게 잦은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예. 나오지 않고 빈집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이번 사이클에 저희가 왜 배가 필요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냥 세배가 필요해서가 아닌 거잖아요. 교체 수요인데 그 교체율이 지금 너무너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정부의 그 압박으로 이제 뭐 탄소 제로 프레임워크 자체가 1년 연기되는 좀 큰 사건이 있긴 했지만 이게 지금 현재 조선 캐파로 뭔가 커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1년이 딜레이가 된다라고 해도 선박에 대한 그 교체 주기에 대한 투자를 지금 전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시장이 열리는 거는 플러스 알파인 거고 저희 아이의 코어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다음번 분기나 이럴 때 특히나 저희 4분기 조선업체들 기준으로 굉장히 성수기인 부분도 있어서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그 중심점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면 저희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좀 안심이 되고 이렇게 흔들릴 때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항상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가 좀 떨어지면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막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요.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렇게 건강한 조정이라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에 언제 배팅할 것이냐 이것도 좀 숙제인 것 같아요. 먼저 곽상준 대표님 네. 어떨까요? 아직도 한국에 싼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연구를 잘 해보시면 기회가 많고 저는 요즘에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긴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 그래서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한 5년 시계열로 보면 지금도 좋은 시점에 들어온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오늘 실적 발표한 전력 관련 에너지 관련 주식들의 네. 실적을 보면 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전력 관련 기업들은 언제 어떻게 적자가 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고 정책이 분명히 적자로 만들 거야. 요금을 깎아서 이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금 전에 상분기 실적을 발표한 지역난방공사는 한 분기 정도를 더 포워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PER 배수가 2배가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실적이 좋아진 겁니까? 그러니까 받을 돈을 제대로 받아서 그래요. 네. 그동안에 그다음에 주가가 너무 안 올랐고. 아니 그렇게 큰 회사가 1조 2천억이에요. 예, 1조 3천억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한국이 2002년 3년에 이런 일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기업들이 퍼 2, 3배 쪽에 머물고 있었던 게 많았는데 그게 결국은 2007년까지 가면서 싹 정상화됐거든요. 근데 일부는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한국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찾아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저평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기회는 굉장히 많다. 예. 뭐 PER, PBR 뭐 이거로만 따지면 사실 더 낮은 것들 금융주 아닙니까? 금융주 그동안 네. 우리 곽 대표님 많이 강조를 해주셨고 밸류업 종목들 전에 출연하셔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번 조정을 기회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여전히 관련된 시가 배당률을 저는 주목하는데요. 시가 배당률이 여전히 5% 이상 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율보다 2배 정도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 이자율하고의 경쟁력이 떨어질 때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은행 이자율 대비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건 주가가 올라서 시가 배당률이 떨어진다는 예. 얘기니까요. 그때까지는 공간이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욕심 안 부리시고
나는 은행 이자보다 좀 두세 배만 수익이 나면 좋겠어 하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배당주를 잘 찾으신다면 진짜로 은행 이자의 두세 배뿐만 아니라 옵션으로 주가 상승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금융주 중에는 지금 뭐 배당 수익률이 한 6, 7%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연말 3월달 배당이니까 그때까지 뭐 줄 들고 있다면은 은행 이자보다도 훨씬 높은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엄경화 의원님. 자, 우리 글로벌 관점에서 우리 조선업 위상은 정말 마스가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실적 시즌이니까 숫자로 좀 짚어볼까요?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조선업체들이 거의 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대부분 몇 배의 수익을 냈습니다. 영업이익 예. 자체가 제일 그 영업이익 상승률이 적은 업체가 삼성중공업이었는데 예. 한 98%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2배는 깔고 가는 정도 수준인데요. 저희 조선업체들 2020년 말부터 그리고 24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그 선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2년과 23년에 수주한 물량이 저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선가가 상승세인 구간에서 계속 매출이 그러니까 선박이 투입이 되는 구간이 이제 27년까지 이어질 예정이고 27년 그 다음 스텝은 저희가 선가가 오르고 나서 지금 뭐 완만하게 조정받는 가운데 수주를 하는 물량이니까 근데 이 와중에 저희가 지금 환율이 또 굉장히 높은 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화 기준 성과로 치면 아마 지금도 그냥 상승세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 이 와중에 심지어 재료비가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쨌든 조선 업체들이 많이 쓰는 게 철인데 철 관련 산업체의 주요 전방 업은 사실 건설이잖아요. 예. 그래서 건설이 좀 부진하다 보니 저희 재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안정화되어 있고 저희가 만드는 제품은 또 만들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보니 가격 전가를 하기가 옛날보다 훨씬 더 용이해지고 거기다 환율까지 좋고. 예, 환율도 좋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조선업의 판은 그 옛날에 저희가 얘기했던 살아남은 자들의 파티를 하고 있는 좀 그런 국면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감했을 때 20년 전보다는 이렇게 업이 좋은데 별로 시장 참여자분들이나 종사자분들이 흥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저희 막 블럭 만들던 업체들도 너도 나도 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뛰어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만 몇십 군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10군데 정도가 남았는데 요즘에 뭐 대선조선이라고 하는데도 이제 야드를 하나 팔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블럭만 만들고 다시금 이제 신존하지 않겠다라고 접는 상황이고 또 중견 업체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수량이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업체들의 그 향후의 먹거리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전혀 꺼리낌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부분이 좀 조선업이 올 들어서 아주 주목을 받았던 이유를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핵 잠수함을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뭐 또 다른 모멘텀이 될지 아니면 그냥 너무 앞서가는 기대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잠수함을 잘 만들어서 실제로 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21척 정도의 잠수함이 있고 그중에서 한 15척 정도는 하나오션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만들어서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래식으로만 지금까지 저희가 유지를 해왔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번에 이 정상회담 할 때 얘기했던 게 잠수함을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연료 공급 체계에 대해서 이제 오픈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이제 승인을 한 케이스가 되니까 아마 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언제 진행이 될 거냐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빨리 이 삽을 뜨기 시작해봤자 아마 30년 정도가 저희는 될 거라고 3년이 아니라 30년이요? 2030년 2030년?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저희가 저희는 요 정도의 기술력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더 챙기는 것이고 우리나라 해군력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좀 이제 다른 데 대비해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장기적으로 뭐 이거는 재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잠깐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소화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노는 게 좋아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곽 대표님 말씀 듣고 샀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보내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내야 합니까? 함께 가야 합니까? 아, 지금 어투를 보니까는 그나마 그래도 수익이 나신 분 같으네요. 그죠? 어쩌면 좋아, 책임져 이게 아니고 네. 보내줄까요? 하는 거 보시니까 다행이고요. 먼저 이제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주의 말씀은 반도체는 조금 지나치게 미래를 빠르게 반영하는 네. 경향성이 점점 더 있습니다. 빨라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적게는 3개월 뭐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한 1년 반 정도 땡기는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벌써 26년 계산 벌써 끝났어요. 저희는 26년 계산 끝났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러면 27년 어떻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저희도 아직 좀 미지수인 거예요. 27년이 보장이 된다면 26년도 상반기까지 주가가 괜찮을 겁니다. 예, 근데 아직 저희도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네, 그거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추세를 보건대 꺾일 수 있을까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 AI의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를 했던 제프리 힌튼 교수의 이야기를 따오면 AGI라고 범용 그 AI, 예, 예. 네, 그러니까 인간과 유사한 AI가 2030년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2028년까지는 AGI를 만들기 위해서 미친 듯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로 그렇게 돌아가고 금융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실적이 27년까지도 보장이 될 가능성은 매우 있죠. 예. 그래서 지금은 27년까지 과연 실적이 열릴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26년도 상반기까지는 이미 다 반영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26년도 실적 무척 좋을 겁니다. 상반기에 아주 좋을 거예요. 이미 그건 반영을 했고 27년도 1분기 실적 과연 어떨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데 이거는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천천히 하십시오. 그리고 좀 대충 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못 맞춘다. 우리 업자들도 이건 못 맞추니까 좀 설렁설렁하게 여러 파시고 싶으시면도 다 팔지 말고 조금만 분할 예, 예. 매도하고. 가무에 콩 심듯이, 아니 가무에 콩 나듯이 그렇게 매도를 조금씩 나누어서 좀 긴 시기열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트 에버리지로 주식을 사면은 굉장히 좀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반도체 매도는 코스트 에버리지 매수 같이 반대로 매도를 하시면 네,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뭐 사는 거는 기술인데 파는 거는 정말 예술의 영역이니까 이게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할 매도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블루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HD 한국조선해양 압도적 실적. 조선업계의 하이닉스라 봐도 될까요? 이건 엄경화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하이닉스는 원래 1등의 위치가 아니었다가 예. 1등의 위치를 지금 위협하는 그런 위치니까 조선업종 내에서 주식시장에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는 업종의 싱크로율은 하나오션이랑 오히려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냥 HD 한국조선해양은 지금까지 그냥 올타임 레전드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나올 때도 이제 이미 두 자릿수 대 중반 정도의 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경쟁사들은 그냥 한 자릿수 대 후반 정도의 이익률을 보이고 있고 매출도 과거 대비해서 저희가 항상 1등이었었고 수익성도 항상 높았었고 그리고 이제 조선은 사실 굉장히 여러 선종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그 역량을 펼쳐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쪽이 좋을 때 이것도 누리고 저쪽이 좋을 때 저것도 누리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업황이 안 좋을 땐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안고 가야 되니까.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조선 업계에서는 이제 전 사업 영역을 다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황일 때 그 기세가 당연히 굉장히 더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역량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부분도 또한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 그룹 내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상선이랑 엔진을 하는 것만으로도 조선업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산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는 이슈가 또한 적용되는 것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조선업계에 저희가 가장 지금 느끼고 있는 한계점은 이제 배 더 만들지 못하잖아요.라고 해서 외형적인 성장이 좀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글로벌 사업장에서의 그런 건조 역량을 좀 늘리는 거에 또 중심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저희가 지금 조선업계에 갖고 있는 가장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가장 쉽게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어디까지 더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육각형 종목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딱 좋은 그 표현이네요. 자, 이제 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시장의 마지막 퍼즐을 우리가 또 풀어야죠.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니까요. 곽 대표님, 네. 오늘 환율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네네. 괜찮은 겁니까? 제가 이제 환율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워낙 이제 강세 갈 거라고 얘기했다가 저희가 이제 각독이니까 각방꿀이라고 하면서 그 얘기하자마자 그냥 1,500원 근처까지 지금 확 치고 올랐는데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었어요. 예. 지금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 투자하는 친구들의 레버리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거를 놓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 투자자들의 그 레버리지 사용은 매우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마이클 버리도 얘기 나왔습니다. 그 옵션 한 거거든요. 예. 그럼 옵션이면 레버리지 비율이 수십 배짜리인 거예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니까 갑자기 그 이렇게 급락이 오면 일종의 마진콜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마진콜이 나오면 어디서 돈을 갖다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 잘 팔리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2조씩 팔고 한 종목을 2조 가까이 팔고 예. 네, 이런 식인데 이 부분이 저는 이번 환율 약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저가 왜 환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느냐라고 보면 일단 내년도 수출 금액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달러가 지금 조선도 있습니다만 반도체도 있고 예. 뭐 자동차는 원래대로 하는 거고 꽤 많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감안해서도 굉장히 유입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이게 수출입으로 들어오는 돈만큼 꽤나 많이 빠져나가는 게 지금 외환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투자입니다. 해외 투자하는 거예요. 10월 달에 60억 달러 나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전달에도 30억 달러 넘게 나가고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한국 시장이 지금보다 한 뭐 지난번에 한번 잠깐 찍었습니다만 4,200을 넘고 4,400을 넘어가면 꼭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끝없는 유출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엄청난 수익률이 한번 포착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수익률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환율 이 약세가 뭐 그 다음부터는 좀 내년도를 바라봤을 때 원화 강세 쪽의 요인들이 꽤나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수는 1번이에요. 지난 3개월 동안 한국 원화는 달러 대비로는 계속 약세였지만 1번 엔화 대비로는 고정이었습니다. 그렇죠. 940원 고정이었어요. 거의 변동이 없대요. 예, 940원 그냥 딱 고정으로 3개월 연속 지금 끌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일본의 새로운 총리로 인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지속할 거라고 예상하자 920원까지 살짝 갔었어요. 예, 그러다 또 940원 지금 왔어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오히려 원화 약세 여부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이게 조금 의도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일본 엔화하고는 이제 좀 빠이빠이해서 조금 강세로 가는 방향성을 좀 잡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무리 지금 그 트럼프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내년도에 금리는 좀 더 내려갈 거니까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 부분은 워낙 약세 요인은 결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율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다시 또 뛰고 있지만은 또 안정될 여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다 보니까 뭐 하여튼 달러를 벌어오는 입장에서는 득이 되는 거죠. 특히 뭐 조선 해운 쪽에서는 뭐 해외에서 워낙 거래를 많이 하니까 실적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적 개선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저희 조선업계는 그냥 수주 자체를 무조건 달러로 합니다. 네. 중국의 조선업체가 되었건 일본의 조선업체가 되었건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재료비 또는 인건비 같은 거는 로컬 커런시로 지불이 되게 되죠. 우리나라는 원화로 월급을 줄 것이고 포스코에서 사오는 철판도 이제 원화로 결제가 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 아예 매출로 인식되는 것 대비해서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바뀌기 때문에 이익률 자체가 그냥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가격이 그냥 상승하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조선 업체들이 선가를 열심히 올리려는 노력을 좀 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환율도 어느 정도 예. 영향을 좀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주하자마자 또 해지를 어느 정도 해놓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실제로 매출로 인식이 되는 시점에 많은 그 환율 하락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미 이 올라 있는 환을 어느 정도 해지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지라 저희가 또 바로 그렇게 내려가는 것만큼의 영향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업계한테 발주를 하는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매출과 비용이 다 달러로 거의 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그 재무제표의 그 모습으로 딱 표시될 때만 원화로 보이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영업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조선업계 경영진들은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이제 하기도 좀 지치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시선이 뭐 반도체에만 쏠려 있다 보니까 밸류업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사실을 놓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박 대표님, 네. 그동안 꾸준히 이 밸류업 종목 강조해 오셨는데 기업들의 이런 가치 제고 노력, 지금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조금 더 근원적으로 한 차원 더 들어가 보면 권력 구조의 변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9월달에 사실은 이제 3차 상법 개정 이야기가 돌면서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게 EB 발행이에요. 교환사채 발행. 자사주를 갖고 그냥. 네, 자사주 갖고 있던 거 뺏기기 싫어가지고 EB를 발행했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그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놀랍게 이면으로는 EB 발행이 실패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에 굉장히 주목하는데요. 그거 왜 그런가요? 소액 주주들의 반발 때문에. 그렇죠. 주주들이 반발했어요. 근데 과거 같으면 소액 주주들 아무리 얘기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렇죠. 내 재산 내가 한다는데 너희들이 왜 그래? 뭐 이런 톤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반응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과거 대비 자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리고 과거 대비 자본의 힘이 세졌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 자본의 힘이 세지는 과정들은 이제 막 시작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자본의 눈치를 점점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자본에 투자한 투자자들, 즉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시간이 갈수록 보다 유리한 환경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당연히 기업들의 밸류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니 주주들 눈치를 보는데 어떻게 밸류업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큰 회사들은 여력이 있으니까 먼저 하는 거고요. 작은 회사들은 여력이 없어서 아직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회사들부터 점차. 그래서 오히려 이번 시계열은 개별 주식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에 뭐 워낙에 우리는 기술주들이 많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시크릿컬이고 뭐 조선도 뭐 시크릿컬이고 다 시크릿컬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번에는 그 시크릿컬보다도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 어떤 건지를 파악해서 투자하는 게 앞으로 몇 년간은 의외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착안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항상 경기 사이클만 보고 어떤 수주 사이클만 봤는데 그런 점은 좀 차이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최근 국민연금 국내 주식 매수 한도에 근접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연기금의 어떤 기관 투자가로서의 역할, 시장 유동성에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연기금은 우리들의 미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게 너무 잘해요, 운용을. 저도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자산을 꾸준히 수익률을 내면서 잘할 수 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운용은 한국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뭔가 좀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한국 주식을 너무 꽉 갖고 있으니까 줄이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미국 주식이 해외 주식이 수익이 좋으니까 계속 늘린 상태로 가겠다. 그리고 더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국민의 미래라는 것들과 한국의 산업 구조들 이런 것들을 보면 국내 자본이 너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 미래를 본다면 오히려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설득해서 배당을 많이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입장에서 갖고 있는데 배당을 상당히 많이 준다? 그럼 굳이 비용을 급하게 줄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 지금까지 수익률이 한국 주식보다 해외 주식이 훨씬 좋았으니까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 더 많이 할 거야. 이거는 그동안에 국민연금이 좋은 수익률을 얻었던 어떤 그 기조의 연속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국내의 어떤 장기적인 산업 사이클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오히려 한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엄청나게 높임으로써 국민연금도 이런 정도의 배당으로 인하면 수익률이 올라가겠는 걸 이런 것을 좀
경험할 수 있게 해줘서 이렇게 좀 너무 비중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국민연금의 어떤 자산 배분 구조도 조금 우리가 재검토해봐야 되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게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오늘 여러 변수를 짚어봤는데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인가? 엄경화 의원님. 이게 뭐 엄경화 의원님은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니까 뭐 이런 질문드리긴 좀 적절치는 않을 수 있는데 그동안 경험해본 이 관찰해본 결과는 불안과 확신 사이에서 투자자들은 뭘 봐야 됩니까? 진짜? 나를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항상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쫄지 마시라고 말씀을 쫄지 마. 많이 네. 드리고요. 네. 제가 투자자분들 그리고 조선주와 안녕을 할 때는 꼭 나와서 웃으면서 세이 굿바이 할 거니까 아. 그때 한번 다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경화 의원님은 확실히 확신을 주셨습니다. 곽상준 대표님 짧게. 아니, 저는 불안을 매수하고 확신을 거부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신 이 사이클이 짧은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이번 사이클처럼 중간중간에 가다 출렁거리고 할 텐데 확신할 때 들어가면 꼭 고점일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불안할 때는 편안하게 느끼시고 확신할 때는 자신을 경계하시라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태도를 가지셔야만 이번 장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무슨 명언 제조기 같습니다. 아주 오늘 인상적인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두 분과 함께 투자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일 시장을 전하는 뉴스 생산자이지만 때로는 뉴스를 잠시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시장의 모든 이슈를 쫓아가려 하기보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결국 자산 형성의 가장 확실한 길이라 믿습니다. 경제전쟁꾼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